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복판에 혼자 서서 휴대폰 액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는 끊임없이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죠. 고급 일식집의 화려한 코스 요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제의하는 제 남편 진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심지어 멀리 사는 사촌들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 오직 단 한 사람, 그의 아내인 저만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을 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난 3년 동안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그의 기획안을 다듬고 영문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34살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민서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7년째 살고 있죠.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축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남편이 던진 말은 제 심장에 얼음을 박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파티는 가족들끼리만 오붓하게 하고 싶어. 당신은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옷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집에서 쉬어. 어차피 격식 차리는 자리라 당신 오면 불편할 거야. 그가 말한 가족의 범주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의 가족들이 올린 SNS 게시물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장하다. 역시 집안의 기둥이야라며 남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오빠 본부장 된 기념으로 가방 하나 사주는 거지라며 애교 섞인 글을 올렸더군요. 제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 6개월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그의 노트북 옆을 지켰던 시간들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디자인한 로고와 레이아웃 덕분에 본사 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제 목표를 달성한 그에게 저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건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니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먹으려고 정성껏 끓여놓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를 즐기며 저를 철저히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남편의 말대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은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를 빛나게 하느라 제 빛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당신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내 일이 잘 되는 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저를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었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저를 끌어올려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다리 끝에 올라서자마자 밑에서 사다리를 받치고 있던 제 손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저는 차분하게 숨을 몰아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한 보조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자신의 성과라고 발표했던 기획서의 초안, 제가 수정했던 수백 개의 로그 기록, 그리고 그가 저에게 보냈던 비굴한 부탁의 메일들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줄 거라 믿었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착한 아내였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순종적인 파트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참는 법을 아는 사람이 폭발할 때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의 알람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서야, 오늘 진우 승진 축하 파티 아주 잘 끝났다. 너는 집에서 살림하느라 고생 많았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서 남은 음식 좀 정리하고 설거지도 좀 도와라. 파티하느라 집이 엉망이네. 사과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저를 파출부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실소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간이 아니라 남편의 성공을 서포트하는 무급 비서이자 가사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 만들었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보였습니다. 그 파일의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 김민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남편은 이 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회사 서버에 올렸지만 제가 가진 원본 파일의 타임스탬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남편의 회사 이메일 계정과 연결된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는 보안에 둔감해서 모든 비밀번호를 제가 관리하게 했었죠. 그 안에는 남편이 본부장이 되기 위해 뒷조작을 했던 흔적들도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경쟁팀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채고 자신의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뒤 저에게 수습해달라고 매달렸던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 제가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록들은 저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그를 무너뜨릴 칼날이 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 던졌습니다. 안 자고 뭐해? 참, 내일 엄마네 집 가는 거 잊지 마. 승진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 와서 정신없네.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감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승진이라는 전리품을 챙긴 후 구석에 처박아둔 헌 가방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의 회사 감사팀 직통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터뜨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높이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거드름을 피울 때 그때 발밑을 빼버려야 가장 크게 다치니까요. 내일 아침이 오면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기대하겠지만 그에게 허락된 평온은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온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너무 멋지셨습니다. 사모님도 참 내조 잘하시는 분 같아요. 남편은 그 메시지의 내조는 무슨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답장을 보내놓았더군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가지와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쫓았던 제 자존감을 다시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숙취 때문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죠. 저는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본부장 임명장과 제가 대신 작성했던 기획서 원본들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처럼 이용당했던 시간들, 그의 무시를 참아내며 억지 웃음을 지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고. 남편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전 직원 축하 연설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설문 역시 제가 지난주에 완성해 둔 것이었죠. 저는 그 연설문 안에 작은 장치 하나를 심어 두었습니다. 남편이 읽어내려갈 그 화려한 문장들 사이에 그가 결코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단어들을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읽고 있는 게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주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복판에 혼자 서서 휴대폰 액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는 끊임없이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죠. 고급 일식집의 화려한 코스 요리,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제의하는 제 남편 진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심지어 멀리 사는 사촌들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 오직 단 한 사람, 그의 아내인 저만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을 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난 3년 동안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그의 기획안을 다듬고 영문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34살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민서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7년째 살고 있죠.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축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남편이 던진 말은 제 심장에 얼음을 박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파티는 가족들끼리만 오붓하게 하고 싶어. 당신은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옷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집에서 쉬어. 어차피 격식 차리는 자리라 당신 오면 불편할 거야. 그가 말한 가족의 범주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의 가족들이 올린 SNS 게시물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장하다. 역시 집안의 기둥이야라며 남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오빠 본부장 된 기념으로 가방 하나 사주는 거지라며 애교 섞인 글을 올렸더군요. 제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 6개월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그의 노트북 옆을 지켰던 시간들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디자인한 로고와 레이아웃 덕분에 본사 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제 목표를 달성한 그에게 저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건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니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먹으려고 정성껏 끓여놓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를 즐기며 저를 철저히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남편의 말대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은 제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를 빛나게 하느라 제 빛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당신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내 일이 잘 되는 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저를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었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저를 끌어올려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다리 끝에 올라서자마자 밑에서 사다리를 받치고 있던 제 손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저는 차분하게 숨을 몰아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한 보조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작업한 모든 프로젝트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자신의 성과라고 발표했던 기획서의 초안, 제가 수정했던 수백 개의 로그 기록, 그리고 그가 저에게 보냈던 비굴한 부탁의 메일들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줄 거라 믿었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착한 아내였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순종적인 파트너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참는 법을 아는 사람이 폭발할 때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의 알람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서야, 오늘 진우 승진 축하 파티 아주 잘 끝났다. 너는 집에서 살림하느라 고생 많았다.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서 남은 음식 좀 정리하고 설거지도 좀 도와라. 파티하느라 집이 엉망이네. 사과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저를 파출부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실소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간이 아니라 남편의 성공을 서포트하는 무급 비서이자 가사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승진을 위해 만들었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보였습니다. 그 파일의 속성 정보에는 작성자 김민서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남편은 이 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회사 서버에 올렸지만 제가 가진 원본 파일의 타임스탬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남편의 회사 이메일 계정과 연결된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는 보안에 둔감해서 모든 비밀번호를 제가 관리하게 했었죠. 그 안에는 남편이 본부장이 되기 위해 뒷조작을 했던 흔적들도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경쟁팀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채고 자신의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뒤 저에게 수습해달라고 매달렸던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 제가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록들은 저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그를 무너뜨릴 칼날이 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던졌습니다. 안 자고 뭐해? 아, 참, 내일 엄마 내 집 가는 거 잊지 마. 승진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 와서 정신없네.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감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승진이라는 전리품을 챙긴 후 구석에 처박아둔 헌 가방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의 회사 감사팀 직통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터뜨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높이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거드름을 피울 때, 그때 발밑을 빼버려야 가장 크게 다치니까요. 내일 아침이 오면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기대하겠지만 그에게 허락된 평온은 오늘 밤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온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너무 멋지셨습니다. 사모님도 참 내조 잘하시는 분 같아요. 남편은 그 메시지에 내조는 무슨,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놓았더군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가지와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쫓았던 제 자존감을 다시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숙취 때문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죠. 저는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본부장 임명장과 제가 대신 작성했던 기획서 원본들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처럼 이용당했던 시간들, 그의 무시를 참아내며 억지 웃음을 지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가 아니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고. 남편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전 직원 축하 연설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설문 역시 제가 지난주에 완성해둔 것이었죠. 저는 그 연설문 안에 작은 장치 하나를 심어두었습니다. 남편이 읽어내려갈 그 화려한 문장들 사이에 그가 결코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의 단어들을 교묘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읽고 있는 게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주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우 씨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이나 매무새를 고치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정성껏 다려놓은 최고급 슈트를 입고 본인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오늘 행사는 회사 차원에서 크게 하는 거니까 당신도 이따가 시간 맞춰서 와. 대신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가. 괜히 나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한다고 나서지 말고. 그는 여전히 저를 부끄러운 그림자로 여기며 마치 자선을 베풀듯 행사장 구석에 자리 하나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방 안에 최종 연설문이라고 적힌 태블릿 PC를 넣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수정한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그의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가려왔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완벽한 문장들이 적혀 있을 거라 굳게 믿은 것이죠. 준비 철저히 했지. 오늘 내 연설로 이 사회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해. 남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호기롭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 박진우라는 이름이 적힌 리본들을 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자신들이 승진이라도 한 듯 어깨를 높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너 옷이 그게 뭐니 좀 더 화사하게 입고 오지 그랬어. 남들 보기에 본부장 부인이 너무 칙칙해 보이잖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잠시 후 터져나올 폭탄의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저는 감사팀의 김 선배와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선배는 제게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들이 이미 이 사회의 핵심 인물들에게 공유되었고 감사팀은 남편이 단상 위에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느낄 그 공포를 상상하니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취임식 시작 직전 대기실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부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귀찮다는 듯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 연설문 마지막에 삽입한 그 통계 자료 확실한 거 맞지? 사장님이 그 부분 관심 많으시니까 실수하면 안 돼. 저는 그의 넥타이를 마지막으로 정돈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럼요. 당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아주 정확한 자료들만 모아놨어요. 기대해도 좋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VIP석에 앉아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누이는 옆자리에 앉은 다른 본부장 부인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새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해서 그런지 사회 돌아가는 걸 전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오빠가 다 알아서 했지. 언니는 그냥 옆에서 밥이나 차려준 거죠. 그 말을 들은 부인들이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그 동정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가 박진우 본부장의 취임 연설을 공표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남편이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미리 세팅해둔 프레젠테이션의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남편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미리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문장은 평범한 포부와 감사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단상 위 프롬프터에 떠오른 문구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지난 수년간 다른 사람의 공로를 어떻게 가로채 왔는지,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고백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다음 페이지로 넘겼지만 거기에는 그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캡처본과 제가 대신 작성했던 기획서들의 원본 타임스탬프 기록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마이크를 붙잡고 허둥거렸습니다.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는 다급하게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행사장 맨 뒤편에서 그와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저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획서도 네가 다 써놔. 내가 쓴 것처럼 보기에 완벽하게. 넌 집구석에서 이런 거라도 해야 내 마누라 자격이 있는 거야. 비정한 그의 본 모습이 전 직원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진우야. 저 미친년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고함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이미 주위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보안팀 직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민서야,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박진우 본부장의 아내이자 그가 발표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실제 작성자 김민서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그의 그림자로 살며 그의 추악한 비밀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고 버리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하고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아내의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보안팀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늘 아침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과 그동안 그가 은닉해두었던 재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상 위에서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네가 감히, 네가 다 망쳤어. 그는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것은 그의 비명이 아니라 어제 그가 집에서 저에게 내뱉었던 모욕적인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차피 집에서 노는 사람이잖아. 차가운 기계음이 된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 화려하게 장식된 축하 파티장은 순식간에 그의 처형장으로 변했습니다. 사장님은 굳은 얼굴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감사팀 직원들이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승진 임명장 대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무대 밑에서 아주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본부장 명패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이건 오해야 내 아내가 미친 거라고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돌아선 사람들의 등 뒤로 그의 비굴한 변명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달려들며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습니다. 이 독한 것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은혜도 모르는 년 같으니 저는 그 손을 허공에서 낚아챘습니다. 예전처럼 힘없이 당하고만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혜요, 제가 번 돈으로 가방 사고 고기 드실 때는 그게 제 피땀인 줄 모르셨나요? 이제 그 가방들도 다 압류될 테니 미리 준비하세요. 시누이는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오빠가 다 언니 돈으로 산 건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당신들이 진우 씨를 통해 제 계좌에서 빼간 돈들의 내역서예요. 증여세 포탈과 횡령 방조로 같이 조사받게 될 겁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경찰서에서 정모하시면 되겠네요.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감사팀 선배가 제 곁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서 씨, 고생 많았어. 남은 서류는 내가 본사에 정식으로 제출할게. 박진우 씨는 이제 업계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거야. 저는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휴대폰에는 남편으로부터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낸 쓰레기 같은 문장들을 읽기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7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남편의 트로피들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제가 대신 써준 기획안으로 받은 가짜 영광들. 저는 그것들을 미련 없이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 선 눈으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김민서,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내가 망하면 너는 무사할 줄 알아. 우리는 경제 공동체야. 그는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미리 불러둔 보안업체 직원들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제지하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줘. 사장님께 전화해서 파일이 해킹된 거라고 말해줘. 응, 그의 비굴한 태도는 어제 본부장이 된 듯 거만하게 굴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격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축하해. 드디어 당신 격에 딱 맞는 장소로 가게 됐어. 바로 법정이랑 감옥. 저는 그에게 이혼 서류 최종본을 건넸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된 건 빚밖에 없고, 내가 벌어놓은 자산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분리해뒀거든. 당신이 시댁에 퍼준 돈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환수할 거야.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다 짰구나. 처음부터 날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믿고 싶었어. 어제 아침 당신이 나를 가족 파티에서 제외하고 무시했을 때, 그때 나는 마지막 끈을 놓은 거야. 당신 스스로 파멸의 방아쇠를 당긴 거야. 저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가 저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수많은 밤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를 위해 제 꿈을 포기하고 유령 작가로 살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두운 방에서 나와 제 이름을 걸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로고가 박힌 남편의 명함들을 한 움큼 집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제 재능은 이제 그를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가짜를 뺏는 것이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 자국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는 활기찬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목적지 없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이미 그의 해임 소식이 공지로 내려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본부장에서 실업자로, 그리고 범죄 혐의자로 전락한 그의 최후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화려했던 취임식장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지만 그날의 파장은 남편 진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결국 공금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본부장이라 불리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는 이제 변호사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해둔 증거들이 워낙 완벽했기에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에는 이미 그의 파렴치한 행각이 소문이 났고 그는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일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삶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성공에 기생하며 저를 무시하던 그들은 제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가로챘던 돈들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누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전부 중고 시장에 내놓아야 했죠.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는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마른 잎을 보듯 담담하게 지나쳤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유령 작가로 살았던 시간 동안 쌓인 포트폴리오는 아이러니하게도 제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그 박진우의 기획안을 만든 진짜 주인공이라며 저를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뒤에서 숨죽여 작업하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 문에는 대표 김민서라는 명패가 당당히 붙어 있고 제가 만든 디자인에는 오직 제 이름만이 기록됩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 아래로 걸어 나온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던 날,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법원 복도에 앉아 있던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 없이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가려줄 도구가 사라진 것이 두려웠을 뿐이니까요. 저는 그를 향해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니 참 다행이네요. 그것이 제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저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가스라이팅과 무시가 얼마나 독한 독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신의 발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존중해 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용한 새벽마다 커피를 마시며 오로지 저만을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고요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 순간 절감하며 말이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7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그 배신감을 어떻게 견뎠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 7년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배우기 위한 비싼 수업료였다고 말입니다. 상처는 흉터를 남기지만 그 흉터는 다시는 같은 곳을 다치지 않게 하는 단단한 굳은 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굳은 살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직 제 두 발과 제 재능으로만 일궈낸 저만의 세상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예전 남편과 자주 갔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연인들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시기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말라고, 누군가의 빛을 위해 자신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입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제 발 앞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는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 복수의 진짜 끝은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나의 완벽한 독립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든 길거리에 나앉든 이제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내일 있을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주말에 읽을 책을 고르며 소소한 일상을 즐깁니다. 그가 제게서 뺏으려 했던 제 평범한 행복을 되찾은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품격 있는 복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승진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 울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축하하기 위해 매일 파티를 열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며 저를 비웃던 그날 밤,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웠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터널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직접 그려나갈 화려하고 단단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러 나갔습니다. 저만 쏙 빼놓고 말이죠.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식탁 위에 남겨둔 것은 식어버린 된장찌개가 아니라 그의 가짜 인생을 무너뜨릴 거대한 진실의 파도였다는 것을요. 이제 그는 평생을 바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저만을 위한 가장 화려하고 당당한 축배를 들 것입니다.